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일 락강 정신분석 세미나 7 정신분석의 윤리. 오늘은 정신분석의 도덕적 목표라는 주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신분석의 도덕적 목표 첫째 시간입니다. 올해 정신분석 윤리라는 주제를 끝내려고 하는 시점에서 오늘이 정신분석의 윤리라는 이 세미나 7의 24장 중에 23장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끝내려고 하는 시점에서 내년의 주제는 분석의 목적과 수단을 잡고 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신분석의 도덕적 목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서 모호하게 남아있는 어떤 것을 고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신분석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세미나 7을 진행하던 락강이 이제 정신분석의 윤리에 있어서의 그 도덕적 목표, 정신분석이라는 것의 도덕적 목표가 뭐냐에 대해서 아직 좀 미진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런 얘기죠. 분석 실습, 이건 분석과 양성 실습을 말합니다. 환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분석 실습에서 심리적 정상화의 한 형태를 촉진한다는 것은 합리화, 도덕화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보통 그 심리 상담의 목표 아닙니까? 심리적 정상화. 이 심리적 정상화라는 것이 일반 이 심리학이나 또는 뭐 대상관계나 자아심리학 특별히 이러한 데서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이죠. 이건 그 심리 수준의 합리화, 도덕화라고 불릴 수 있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도덕화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은 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공리주의를 지금 염두에 둔 것이죠. 사회 현실에서의 어떤 이 도덕적 적응, 사회 현실에서의 적응 문제, 그게 이제 도덕화라는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나아가 현실과의 올바른 관계, 바로 현실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생식기의 완성, 충동과 대상의 성숙을 목표로 한다. 이런 어떤 도덕적 함의를 내포해요. 이게 이제 일반 우리가 정신분석이라든지 여타 정신분석이라든지 심리상담이라고 하는 것들이 목표로 하는 도덕적 함이죠. 우리 행동의 이론적이고, 우리 행동이라는 건 락강 정신분석 행동이라는 게 실천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행동의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목적은 심리적 조화라는 이상에 국한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환자들이 문제없는 행복의 가능성을 성취할 수 있길 바라면서 프로이드 자신이 그토록 강력하게 표현한 안티몬의 감소, 불안의 감소, 불쾌의 감소가 완전할 수 있다고 가정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정신분석 실천의 목표가 되어야 할까요?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프로이드가 문명과 그 불만에서 도덕적 행위자가 인간 안에 구체적으로 새겨져 있는 형식, 즉 그가 초자라고 부른 형식에 더 많이 희생될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경지에 의거하여 작동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프로이드가 그 초자와 초자의 이면을 갖다가 초자와 초자의 이면의 갈등을 얘기했다는 것을 락강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즉 초자의 이면을 말한다. 주체가 초자의 전면에 복종할수록 초자의 이면의 명령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초자의 전면은 뭡니까? 복종하라 이거죠. 심리적 조화를 위반하지 말라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 현실과 올바른 관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초자의 전면에 있는 전면적인 초자의 그 명령이에요. 그러나 초자의 이면적 명령이 또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뭐죠? 현실 원칙? 현실과의 올바른 관계? 위반해. 쾌락?
뭐 심리적 조화를 통한 무슨 이 문제없는 행복의 가능성 이런 거 위반해. 쾌락 원칙, 현실 원칙 다 위반해. 이게 초자의 이면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자에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우리 초자의 이면과의 갈등은 더 강력해진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이 초자의 전면과 이면의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죠. 우리는 정신분석의 교리와 실천에서 인간의 도덕적 존재에 대한 그 위협, 분열, 초자의 분열, 이것을 잊을 권리가 없어요. 이거 고려해야 돼요. 이거를 배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는 약속과 치료에 주어진 결과 문제에서 우리 자신에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약속 모두에서 그것을 잊는 경향이 있다. 무엇을 잊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초자의 전면과 이면의 분열의 문제, 갈등의 문제, 그리고 그것의 해결에 대한 문제, 이걸 잊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그러한 망각은 심각하며 우리가 분석에 완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더욱더 심각하다. 나는 우리가 용어의 완전한 의미에서 훈련 기능에서 분석에 상상할 수 있는 끝에 직면했을 때를 의미한다. 분석의 끝, 끝날 수 있는 분석, 끝날 수 없는 분석. 락강이 말하는 분석은 프로이드가 말하는 끝날 수 있는 분석이기도 하고 끝날 수 없는 분석이기도 해요. 언제 끝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초자의 분열의 문제, 그 해결 방안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분석을 끝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초자의 분열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의 문제는 끝낼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영원히 끝낼 수 없는 문제이다. 이것이 끝날 수 없는 분석이에요. 그 분열, 초자의 분열의 문제와 그 초자의 분열을 우리가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분석을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락강은.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끝날 수 없는 문제다 이거죠. 자의 심리적 조화에는 초자의 분열이라는 문제가 항상 작동하고 있다. 일반 심리학이나 락강 정신분석이 아닌 정신분석에서는 이러한 그 초자의 분열 문제를 억압 내지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초자의 작동이 잘 되는 것으로 분석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 아까도 나왔듯이 사회적인 현실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 생식기적 완성의 문제, 문제없는 행복을 달성했다는 그 가능성,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초자의 분열, 충돌의 문제, 그 갈등이 어떻게 숭고하게 승화되어 해결되어 가고 있느냐의 분석에 해결되어 가고 있느냐가 분석의 끝에 확인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명과 그 사회의 수능이라는 초자의 기능 이면에는 문명의 한계를 넘어가고자 하는 초자의 이면의 요구가 있음을 분석가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한계를 넘고자 하는 초자의 이면의 요구는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 그 도덕성의 기준은 또한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락강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면서 제시하는 그 도덕성의 기준이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것은 도덕성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도덕성의 절대적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락강이 얘기하는 도덕성의 기준이라는 것, 그건 또 다른 차원이죠. 그걸 안티고네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락강이 이걸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분석과 관련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위해 완료된 분석을 고려한다면 그 자신이 분석가가 된다는 의미에서 그것이 이성적으로 또는 내가 바로 지금 그것이 종종 스스로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종류의 도덕적 합리화로서 분류한 안락한 위치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바로 분석가가 되겠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모든 종류의 그 도덕적 합리화 내지는 안락한 위치
내지는 현실과의 올바른 관계를 달성하는 생식기의 완성, 문제없는 행복의 가능성의 성취, 이런 것들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분석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아심리학적 차원의 안락하고 통합된 심리적 주체의 위치의 달성, 심리적 조화, 합리화, 도덕화, 심리적 기능의 즉 다시 말하면 뭡니까? 생식기,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공리주의적 행복의 상태, 문명의 조화로운 적응 상태, 보편적 행복의 상태, 이런 것이 분석의 도덕적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프로이드의 경험에 따라 수요, 필요 및 욕망의 변증법을 명확히 설명했을 때 분석의 성공을 우리가 상품 서비스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 있고 정당한 기능과 연결된 개인의 안락한 상황으로 축소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 이러한 그 수요, 필요, 욕망 같은 것을 갖다가 채워줄 수 있는, 만족시켜줄 수 있는 이런 그 상품 서비스, 이거를 충분히 제공해 주는 게 과연 분석의 성공이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 물품, 가족 물품, 우리를 권유하는 기타 물품, 우리 무역 또는 우리 직업의 물품, 도시의 물품, 이런 것과 같은 상품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 수요,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것, 그것이 과연 분석의 성공을 말해주는 것이냐 이거죠. 우리의 분석은 단순히 세속적 행복이나 심리 정서적 조화나 만족, 삶의 풍요와 관련된 행복, 행복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거죠.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규제하지만 그들의 행복에 대한 열망은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곳, 약속, 독창적인 천재의 신기루 또는 자유의 해방을 암시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우리를 의지하는 사람이 바라는 행복에 대한 열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뭔가 약속되어 있다든지, 보장이 뭔가 되어 있다든지, 독창적인 천재의 신기루, 어떤 이 천재가 나타나서 어떤 그 신기루적인 어떤 일을 해낸다든지, 또는 자유의 해방, 우리의 자유를 갖다가 개방시켜 줄 것을 암시한다든지,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존하는 사람들의 이 욕망, 열망이라는 거는. 또는 희화하여 비유하자면 남성에게는 모든 여성이 소유되고 반대로 여성에게는 모든 이상적인 남성이 소유되는 것과 같다. 이런 그 기적이 있을까요? 이런 그 신기루가 일어날까요? 이러한 자유의 해방이 일어날까요? 인간 세상에서? 나 자신도 분열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성, 여성 간의 분열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열망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 상상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분석가가 부르주아적 꿈의 보증인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증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 분석가들은 인간적 조건에 맞서는 데 좀 더 엄격하고 단호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것으로서의 마치 점쟁이가 미래를 약속하듯이 신기루를 약속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엄격하고 단호하게 맞서야 된다 이거예요. 락강 중심 분석의 도덕적 목표는 그런 거 아니다 이거죠. 이것이 내가 지난번에 재화에 대한 서비스나 행복에 대한 요구가 정치적 단계로 이동하는 데 그 결과가 있음을 상기시킨 이유이다. 공리주의로 나아가게 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그 전에 설명해서 락강이 얘기한 그 이유다 이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사로잡혀 있는
가능한 한 재화 서비스의 보편적 확산을 확립하고자 하는 이런 운동은 이미 발생한 욕망과의 관계에서 절단, 희생, 실제로 일종의 청교도주의를 의미한다. 이미 발생한 욕망과의 관계, 이게 뭐예요? 행복에 대한 열망, 기적이 일어나고 독창적인 천재의 신기로 약속되고 자유가 해방되고 모든 여자가 남자를 소유하고 모든 남자가 여자를 소유할 수 있는 성기기적인 최고의 만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런 욕망과의 관계에서 무엇가 요구되냐면 절단, 희생, 일종의 청교도주의가 를 의미한다는 것은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절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공리주의에 위배되는 모든 개인적인 욕망은 절단해라 이거죠. 공리주의에 위배되는 모든 그 개인적인 그 욕구는 희생시켜라 이거죠. 일종의 청교도주의, 절제, 개인적인 것은 다 절제해라 이거예요. 이 재화에 대한 그 서비스, 행복에 대한 보편적인 요구, 이러한 보편적인 요구만 유지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사로잡혀 있고 가능한 한 재화 서비스의 보편적 확산을 확립하고자 하는 재화 서비스의 보편적 확산을 확립하고자 하는 운동, 여기에만 동참해라 이거죠. 이거 공리주의예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윤리, 칸트적인 윤리라고도 할 수 있죠. 칸트가 전면에 내세우는 윤리, 후면에 배제시킨 윤리를 강조하는 학파가 락강 학파고, 칸트의 전면적인 윤리를 강조하는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와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락강은 뭘 본 거예요? 칸트를 보되 사드와 함께 보자 이거죠. 근데 그 사드는 뭐예요? 칸트의 위반이지만 사드를 윤리화시켜서 보자 이거죠. 칸트의 이면을 보지만 칸트의 이면이 사드인데 그 칸트의 이면인 사드를 보지만 거기에 우리가 숭고성, 윤리성을 첨가시켜서 사드적인 죽음 충동의 주체가 되자 이거죠. 이게 이제 그 정신분석의 윤리예요. 세미나 7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죠. 자, 역사적으로 보편적인 수준에서 재화의 서비스를 확립하는 것은 그 자체로 출생과 죽음 사이의 짧은 기간 동안 각 개인이 자신의 욕망과 맺는 현재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공리주의 가지고는 삶과 죽음 사이의 주체의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리주의 문제 가지고는 역사적으로 보편적인 수준에서 재화의 서비스를 확립하고 재화 서비스의 보편적 확산을 확립하는 것, 그것 가지고는 삶과 죽음 사이에 짧은 기간 동안 각 개인이 자신의 욕망과 맺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체의 무의식적 욕망을 해결하지 못한다. 미래 세대의 행복은 여기서 문제가 아니다. 인간적, 세속적 행복과 안위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보편적 욕망은 이게 이제 공리주의적 욕망이죠. 주체적 욕망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절단과 희생, 청교도주의를 요구한다. 주체적인 거 희생해라 이거예요. 이러한 억압과 분열을 대가로 해서 인간적, 세속적 행복이 달성될 수 있다. 공리주의가 달성된다는 것이죠. 이는 공리주의와 연결되고 일반적인 의미의 도덕주의와 연결되는 개념이다. 락강이 말하고자 하는 도덕과는 상관이 없다 이거죠. 욕망의 기능은 죽음과 근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여기에 락강 정신분석의 도덕성이 있는 것이죠. 윤리성이 있는 것이죠. 욕망의 기능은 죽음과 근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분석의 진정한 종결, 즉 여러분이 분석가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다.
고뇌와 관련하여 행복이 아니에요. 만족이 아니죠. 충만함이 아니죠. 어떤 생식기적 달성에 의한 충만감의 문제가 아니죠. 고뇌와 관련된 거예요. 욕망이라는 건 고뇌와 관련된 거예요. 도덕성이라는 락강 정신분석의 도덕성이라는 것은 고뇌와 관련된 것이죠. 락강 정신분석의 윤리로서의 주의상승은 고뇌와 관련된 것입니다. 고뇌와 관련하여 프로이드는 고뇌의 신호가 생성되는 수준, 즉 힐프로스히카이트, 힐프, 도움, 로스히, 도움이 없는, 카이트, 도움이 없음, 나를 도와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고독 속의 고통이에요. 나만이 그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그 고통은 나에게 십자가가 되는 거죠. 내가 주체적으로 책임져야 될 고통, 내가 주체적으로 책임져야 될 고뇌, 이것이 힐프로스히카이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고통, 사람이 자신의 죽음인 자신과의 관계에 있는 상태로 지정했다. 프로이드는 고뇌를 뭐라고 말했느냐? 도움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자기의 죽음과 관련된 상태로 정의했어요. 올해 나는 당신에게 그것을 격리하는 법을 가르쳤고, 이 프로이드가 얘기한 이 힐프로스히카이트, 이 상태에 들어갈 때 우리는 죽음 충동을 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힐프로스히카이트, 이것이 바로 죽음 충동의 근거가 되는, 그 기반이 되는, 그 베이스가 되는 것이죠. 올해 나는 당신에게 그것을 격리하는 법을 가르쳤고, 힐프로스히카이트, 고뇌를 격리하는 법을 가르쳤고,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각자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과정이고 길입니다. 훈련 분석, 정신분석 훈련 분석이 끝날 때 피험자는 절대적 혼란의 영역과 경험 수준에 도달하고 이를 알아야 합니다. 에아바르툰, 기대만큼이나 압바르툰, 기다림이 아니라 고뇌가 이미 보호되는 수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분석 훈련이 끝날 때, 분석 훈련이 끝날 때 피험자는 어떤 상태에 도달해요? 절대적 혼란의 영역과 경험. 절대적 혼란의 영역과 경험 수준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고뇌가 이미 보호되는 수준입니다. 고뇌가 보장되는 수준이에요. 고뇌는 위험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발전하지만 힐프로스히카이트의 최종 경험 수준에서는 위험이 없다. 예, 우리가 이 절대적 혼란의 영역에 들어가게 될 때, 그 경험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의 위협을 당하지 않고, 더 이상의 위험을 당하지 않고 죽음 충동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 영역의 한계가 인간에게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미 말했다. 그것은 그가 있는 것과 그가 아닌 것의 끝을 만진다. 그가 인 것과 그가 아닌 것의 경계, 한계. 아태죠. 그래서 오이디푸스 신화가 여기서 완전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가 있는 것과 그가 아닌 것의 끝을 만진다는 문장, 이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주체 차원의 자기는 결코 자아 수준의 자기와 다르다는 것, 그리고 주체의 욕망은 상징계의 한계, 공리주의의 한계, 청교도주의의 한계, 자아의 심리적 정상화, 합리화, 도덕화 혹은 심리적 조화와 균형 상태의 한계에 있을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 뭐가? 주체의 욕망이. 자아의 욕망이 아니라, 의식의 욕망이 아니라 무의식의 욕망, 주체의 욕망은 이런 한계에 있을 때 비로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힐프로스히카이트의 차원,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고 오직 자신이 무의식의 주체와의 관계에서 어떤 위상, 어떤 위치를 확보해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고뇌의 차원을 의미한다. 그 주체의 차원에서, 그 위치에서, 그 차원의 위치에서, 그 주체의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추구해야 하는 욕망의 방향, 추구해야 될 욕망의 대상, 자신의 존재적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스스로 창조해야 하는
고뇌의 차원을 말합니다. 이 힐프로스이카이트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과정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오이디푸스의 신화가 여기서 완전한 오이디푸스의 완전한 오이디푸스 과정을 통과하게 된다. 여기서 오이디푸스 과정을 통과하게 돼요. 진정한 의미의 오이디푸스 과정을 통과한다는 것은 여기서 통과되는 것이죠. 오늘 정신분석의 도덕적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리주의와 주체의 욕망과의 이 차이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미나 7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